옛날 조선시대 강원도 산 끝자락 청월촌에 김태진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25이었으며 무인의 골격을 타고났으나 붓만 쥐고 살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진사는 과거 사화에 휘말려 좌천된 몸이었습니다. 무관으로 이름을 날렸으나 당시 좌의정 성현대감의 부탁을 거절하고 군사를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지 않은 것이 큰 발단이 되어 상대방에게 역적으로 몰린 것이었지요. 다행히 멸문지화의 화는 면했으나 언제든 가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태진아, 우리 집안은 본디 무관 집안이었다. 그러나 이제 무예는 잊어라. 오직 문과로 집안의 명예를 되찾아다오. 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때부터 태진은 그렇게 10년을 견뎌왔습니다. 타고난 힘을 숨기고 글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냉혹했습니다. 과거를 3번째 낙방한 날, 태진은 막걸리에 취해 한양 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한양에서 그가 살고 있는 강원도까지는 사흘을 걸어야 했습니다. 어느새 거리에 석양이 지고 있었고 어둠이 빠르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주 한 푼만 주시지요. 낡은 승복을 입은 여승이 태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막걸리에 취해 있었지만 그 여승의 시주 제안을 물리치기에는 너무 매몰차다는 생각을 한 태진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얼마 없었지만 몇 푼을 건넸습니다. 시주, 고맙습니다. 여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태진은 움찔하고 말았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녀의 눈매가 맑고도 한편으로는 날카로웠습니다. 여승의 것이라 보기 어려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시주를 베풀어 주셨으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신께서는 곧 포구 속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예? 여인을 만난다고요? 조만간 폭우가 쏟아질 것이고 그 속에서 여인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여인을 거두시면 막힌 문이 열릴 것이요. 거부하시면 여승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태진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흔적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여승의 태진은 잠시 꿈을 꾼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신 막걸리에 취해 잠시 꿈을 꿨다고 생각한 태진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약 사흘이 걸렸기 때문이지요. 그날 이후 이틀이 지났지만 태진의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여승의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휴, 과거도 계속 낙방하고 인생은 외롭고 나도 내 짝이나 찾았으면 좋으련만. 예언 같은 걸 잘 믿지 않는 그였지만 그 여승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던 것이지요. 마침내 한양에서 그가 사는 강원도 청월촌에 다다른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과거에 낙방하였다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닭백숙을 해주며 오늘은 이만 늦었으니 편히 쉬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취침을 준비하던 그날 밤 청월촌의 하늘이 검게 변하고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더니 곧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성긴 빗줄기였으나 곧 폭우로 변했습니다. 싸아! 긴 물줄기가 마당을 때렸습니다. 태진은 창호문을 닫으며 밖을 내다보았는데 비가 얼마나 세차게 오던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한시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똑똑똑. 막 잠이 들려던 그에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 여승의 말이 실현되는 것인가?
그때 태진의 옆자리에 누워있던 아버지 김진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밖에 누구시오? 저기 좀 들어가도 될까요? 길을 잃었는데 비까지 와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가늘고 떨렸습니다. 태진은 문 앞으로 달려가 문을 열려고 했으나 아버지가 손을 뻗어막았습니다. 기다려라. 아버지, 비가 이렇게 대차게 오는데 어서 안으로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감기 걸리겠습니다. 함부로 문을 열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태진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지요. 아버지 김진산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적을 대하듯 말입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인이 다시 애원했습니다. 태진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여인이 보였습니다. 태진은 깜짝 놀라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지만 그 미모는 달빛을 받아 빛이 났기 때문이지요. 비를 맞아 생쥐꼴이 된 그녀의 저고리는 비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민망해진 태진은 그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한 채 손만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여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마루에 쓰러질 듯 주저앉았습니다. 잠에서 깬 어머니 윤 씨도 달려와 헝겊을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이 비에 어쩌다. 감사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달빛 같은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 하지만 그것보다 눈길을 끈 건 아름다운 눈빛이었습니다. 맑고 깊었습니다. 아가씨는 이름이 어찌 되시오? 설아라고 합니다. 설아, 어디서 오셨소? 먼 곳에서 왔습니다. 친척을 찾아가던 길이었는데 설아는 말을 흐렸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에게 꼬치꼬치 캐묻는 건 실례다 싶어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하룻밤 묵어가시오. 다만 내일 아침 일찍 떠날 준비를 하시오. 날이 개자마자 길을 알려드리겠소. 아버지의 말투가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태진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인자하던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설아는 안채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가 마른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태진은 사랑채에서 잠을 청했으나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승의 예언이 맞아떨어졌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 여승이 분명 폭우 속에서 만난 여인을 안으로 들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했는데 태진의 생각은 깊어졌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비가 잦아들었지요. 태진이 갑자기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어렴풋이 설아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홀로 어두운 부엌 구석에 서서 달빛의 의지에 무언가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태진이 다가가자 설아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깜짝이야. 그냥 잠이 오지 않아서요. 괜찮으세요? 몸은 좀 어떠십니까? 네,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설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더욱 환했습니다. 태진의 가슴이 두근거림과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설아가 달빛 속에서 찾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척 집 위치를 잊었다며 조금 더 머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그럼 조금 더 머물다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아를 마치 딸처럼 아끼셨습니다. 김진사는 그 모습이 영 내키지는 않았으나 집 없는 여인을 내쫓기도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틈타 설아는 김진산의 집에 눌러앉아 부엌길을 거들고
바느질도 도왔습니다. 태진은 한 집에서 처자와 사는 것이 여러모로 신경 쓰였지만 한편으로는 기쁘게도 했습니다. 예쁘장한 설아의 외모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겼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아가 손수 저녁상을 차렸는데 구수한 향이 코를 찔렀으니 바로 된장찌개였습니다. 태진이 숟가락을 들자 그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 맛은 도대체 아씨는 어디서 요리를 배워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듭니까?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수저를 놓았습니다. 얼굴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요.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된장찌개가 구수하기만 하고만 어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설아야, 이 찌개에 대체 무엇을 넣었느냐? 예? 전 그저 된장과 채소를 넣었을 뿐입니다만. 거짓말 말거라. 필시 보통의 것이 아닌 특별한 향신료를 넣은 맛인데 그것이 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자 설아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지요. 저는 그저 어제 뒷산 중턱에 오르다가 송이 하나를 발견해서 그래! 이 맛은 송이를 넣은 맛이다! 내 모를 줄 알았느냐? 보통 된장국에 귀한 송이를 넣는 풍습을 가진 지역은 전국 8도에 별로 없다. 근데 그 방식을 어찌 내가 알고 된장찌개에 넣었느냔 말이다. 집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진은 아버지와 설아를 번갈아 보았으나 지금 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귀한 송이를 저희를 위해서 넣으면 넣은 것이지. 그것이 무슨 죄라도 됩니까? 저는 맛만 좋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태진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설아를 추궁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누가 너를 보냈느냐? 어서 대답하라. 아버지가 상을 탁 치셨습니다. 그릇이 요란하게 흔들렸지요. 태진은 처음 보는 아버지의 분노에 놀랐고 어머니 또한 숨죽인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설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정심 스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크게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깊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결국 그 중이었구나. 아버지,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슨 일입니까? 태진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태진아, 이제 너에게 진실을 말해야겠구나.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아버지가 설아를 보았습니다. 차가웠으나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이 되면 사랑채로 오너라.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마. 그날 밤 태진은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갖 잡념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요. 정심이라는 이름, 한양거리에서 만났던 그 여승, 송이버섯, 그 특별한 향신료, 그리고 설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 하면서도 그 실체가 완전히 그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있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마침내 새벽이 밝았습니다. 태진은 약속대로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촛불을 켜놓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했지요. 이리로 와 앉아라. 태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를 과거 사화에 휘말려 좌천된 무관으로만 알고 있었지? 예, 그러합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다. 나는 확실히 무관이었으나 그보다 먼저 나는 무진도사님의 제자였다. 무진도사. 태진은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스승님은 설악산에서 수련하시며
나에게 무예뿐 아니라 의술, 약초,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었으니 아버지가 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송이 군락의 수호였다. 송이라니요? 그냥 송이가 아니다. 200년을 살아온 송이 군락이다. 태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송이는 가을에 돋아나 며칠 만에 시들어버리는 버섯이 아닙니까? 그런 송이가 어찌 200년을 산단 말입니까? 내 말이 옳다. 버섯은 금세 시든다. 허나 그 뿌리는 다르다. 아버지가 바닥에 손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무 아래 실처럼 뻗어나간 선들을 묘사했습니다. 이를 균사체라 한다. 송이의 진정한 몸은 땅 속에 있는 법이지. 우리가 보는 버섯은 한낱 열매일 뿐이다. 그 거대한 송이 군락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200년이나 보존되어 왔다. 태진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이나마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설악산 신남리 특정 지형에 거대한 송이 군락이 자리하고 있다. 200년 동안 천지의 정기를 모은 것이지. 그것이 1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가을에 단 며칠 황금빛 송이로 솟아오른다. 그 송이가 이토록 특별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산삼이랑 비슷한 효능을 가진다고 하시더구나. 그것을 먹으면 100년을 더 산다는 전설까지 내려온다. 태진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한 것이 정녕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허나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나도 진지하였으니 거짓을 말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송이를 누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렇다. 때문에 스승님은 그 군락이 잘 보존되어 가난한 백성들이 약초로 활용하길 원했지. 그래서 제자 중 가장 믿을 만한 이에게 그 비급을 전했으니 그것이 바로 나다. 아버지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얼굴이 다시금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급을 탐내는 자가 있었으니 설악산 사찰의 비구니 무연스님이었지. 그녀는 타락한 비구니로 그 송이 군락을 찾아 거상에 팔아 큰 돈을 벌고자 했다. 그래서 스승님이 계신 암자에 자주 방문하여 송이 군락의 지형을 캐묻곤 했으나 스승님은 나 말고는 누구에게도 그 위치를 말해주지 않으셨단다. 과연 김진산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비구니 무연스님은 무진도사의 다른 제자들과 결탁해 무진도사가 산에서 사병을 모으고 비밀리에 반란을 꾀하려 한다고 거짓으로 고하여 관군의 추격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스승이 관군을 피해 몸을 숨기자 무연과 나머지 제자들은 그 지도의 위치를 알아내려 암자를 샅샅이 뒤졌으나 지도를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장터에 물건을 사러 나간 김진사는 그날 위협에서 빠져나갔으나 그가 암자로 돌아왔을 때는 스승님이 관군을 피해 사라져 있었고 그가 기거하던 암자가 쑥대밭이 된 이유였지요. 그런데 스승님은 마치 이런 때를 예측이라도 했다는 듯 그 송이 군락이 표시되어 있는 비밀 지도를 암자에 놓지 않고 설악산 깊은 동굴의 돌갯짝 안에 숨겨두셨고 그 사실을 진산에게만 알려주셨었습니다. 그 일 이후 스승님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김진사는 눈물을 머금고 설악산 동굴 깊숙한 곳에 놓인 궤짝에서 그 지도를 가지고 도망쳐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서 묵과에 합격하고 권력을 쌓은 후 추후 설악산으로 다시 가서 그 군락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지요. 하지만 묵과에 합격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을까요? 묵과에 합격한 그의 출중한 무예 솜씨가 오히려 그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노출시키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송이 군락의 비밀을 찾고 있던 비군이 무연히 이 소식을 놓칠 리 만무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자신의 제자라고 할 수 있던 설아를 김진산의 집에 보냈던 것이었지요. 김진산과 태진의 심도 깊은 대화는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밝아오는 햇살에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설화를 당장 쫓아내야 한다. 아버지,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직접 설아의 의중을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 애가 무연히 보낸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 빨리 내보내거라. 내일 아침까지다. 그때까지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면 내 방식대로 설화를 내보내버릴 것이야. 그날 오후 태진은 설아를 뒷산으로 불렀습니다. 둘은 말없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작은 바위에 앉자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설아, 진실을 말해주세요. 설아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심 스님이, 아니, 무연 사부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버님의 의신대로군요. 그럼 도대체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송이 군락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무연 스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김진산이라는 자가 종이지도를 훔쳐 달아났다고. 그걸 되찾아오라고.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처음엔 임무일 뿐이었어요. 지도를 찾아 무연 스님께 드리고 떠날 생각이었죠. 하지만 달랐어요. 어머님은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태진 나리는 따뜻했고요. 설아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무연 스님 밑에서 자랐죠. 스님은 엄하셨어요. 사랑이라는 걸 몰랐어요.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가족이 뭔지, 집이 뭔지. 태진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진심을 말해주세요. 당신은 정말로 우리 집을 배신할 생각이 없습니까? 설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이곳이 좋아요. 알았습니다. 저를 믿어보세요. 제가 아버지를 설득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진 깊은 밤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산이 일어나 문을 열자 갓을 쓰고 승복을 입은 비구니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무연 스님이었습니다. 오래간만이로구나, 김진산. 무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진산은 대답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군. 용케도 나를 찾아냈구만 그려. 자네는 내 스승을 모함하여 관군들에게 쫓기게 한 원수다. 일단 큰 소란 피우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합시다. 사랑채로 들어온 무연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산의 표정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태진과 설아는 사랑채 밖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은 좋은 제안을 가지고 왔네. 비구니 무연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송이 군락지의 위치를 알려주게. 스승님이 자네한테만 그 위치를 알려준 것은 참으로 불공평한 일일세. 나도 어찌 보면 스승님의 제자 아니었는가. 알려주게. 그러면 자네에게 은자 1000냥을 주겠네. 송이 없이도 평생 편히 살 수 있는 돈일세. 거절하겠네. 자네는 위치를 알면 필시 그 군락지의 송이를 모조리 따 그곳을 훼손시키게 뻔하니 스승님께서는 안 알려주신 것이라는 걸 모르는가? 김진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무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내일 당장 관가에 고하겠네. 자네가 과거 산중에서 자네 스승과 무예를 익히며 반역을 꾀했다고 말이야. 증거도 있네.
자네의 옛 동료들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런 해괴망측한 모함을 하려 하다니! 진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이든 아니든 관가에서 조사를 시작하면 자네 집안은 끝이네. 자네 안 그래도 예전에 사화로 곤욕을 치른 걸로 아는데 이번에 또 반역으로 엮이면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게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문이 열리며 설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걸어와 무연 앞에 섰습니다. 스님, 비군이 무연히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침착함을 유지하고 설아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듣고 있었나 보구나. 이왕 이렇게 밝혀졌으니 모두 다 듣는 앞에서 물어보마. 내가 널 이 집에 보낸 이유를 잊지 않았겠지. 그런데 너는 임무는 수행 안 하고 기어코 내가 직접 이 집에 찾아오게 만드는구나. 멍청한 거. 김진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쩐지 비 오는 날 밤 젊은 안악이 우리 집에 찾아올 때부터 이상하다 했었는데 자네의 비열한 계략이었구만. 설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스님의 분부를 따를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 사람입니다. 무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이 집에서 송이 군락지 지도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내가 너를 거두어 먹이고 입히고 키워주지 않았느냐? 무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하지만 사부님께서 주신 건 음식과 옷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가족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흥, 가족이라니. 그따위 것이 배를 채워주더냐? 돈이 없으면 굶어 죽는 게 세상이다. 무연이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태진이 나섰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가씨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은 돈만 아는 타락한 중일 뿐이요. 무연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일 관가에 가겠네. 자네들이 감옥에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무연이 일어서려는 순간 태진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관아에 고한다면 당신의 누명으로 인해 우리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할 게 뻔하오. 태진은 설아를 쳐다보았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시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시오. 지도를 드리겠소. 김진산이 놀라 아들 태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태진의 눈빛은 김진산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믿어달라고. 호. 그래? 역시 아들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는구만. 진작에 그렇게 할 것이지.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네. 지도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알고 있겠지? 무연이 사라지자 사랑채는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태진아, 대체 무슨 생각이냐? 아버지, 저를 믿어 주십시오. 태진은 설아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게 계책이 있습니다. 그날 밤 태진과 설아는 깊은 밤까지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낡은 종이에 먹으로 정성스레 지도를 그렸습니다. 산의 모양, 계곡의 위치, 나무들의 배치까지 진짜처럼 보이도록 세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도대로라면 북쪽 골짜기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설아가 말했습니다. 그곳엔 뭐가 있소? 무연 스님 밑에 있을 때 산나무를 뜯다가 독버섯들이 자라는 군락을 찾았습니다. 송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먹으면 배탈이 나는 버섯이지요. 죽지는 않지만 며칠은 고생합니다. 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부님인 무연 스님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지리산까지 직접 확인하러 가지 않고 분명 사람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 버섯을 송이라고 믿고 한양의 거상에게 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
거짓이 밝혀지면 사부님은 큰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다음 날 밤 약속된 시간에 무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도를 가져왔는가? 태진이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건넸습니다. 무연이 펼쳐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현명한 선택이었네. 자네가 아버지를 살린 게야. 그럼 이만 가보겠네. 잠깐 약속하신 은전은 은이라고? 내가 왜 자네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지? 자네 아비가 역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감사히 생각하게. 무연은 진산과 태진을 비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김진산이 분노했으나 태진은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곧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양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영의정을 지낸 명문가 최씨 댁의 잔치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진귀한 송이 요리가 나왔는데 그것을 먹은 양반댁 도련님과 아씨들이 하나둘씩 배를 움켜쥐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가. 뒷간은 어디요? 순식간에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뒷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고관대작들이, 양반 도련님들이, 규수들까지 모두 뒷간 앞에 줄을 섰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송이요? 최씨 댁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이것을 판 자가 누구냐? 조사 끝에 무연이 잡혀왔습니다. 그녀는 비구니 행색이었지만 이미 소문은 한양 전체에 퍼진 뒤였습니다. 저는 속은 것입니다. 제가 얻은 지도대로 가서 분명히 귀한 송이를 따다 드렸을 뿐인데. 거짓 송이를 팔아 양반들을 병들게 한 죄. 게다가 비군이 신분으로 장사를 하다니. 당장 관아에 저자를 잡아 넣어라. 무연은 소금을 한 바가지 맞고 관아로 압송되었습니다. 송이 군락지에서 귀한 송이를 팔아 부를 축적하겠다는 그녀의 야심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 소식은 멀리 태진의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잘 됐구나. 김진산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다. 태진도 웃었습니다. 설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설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리, 제게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아버지가 알고 계신 군락지에서 진짜 송이를 채취해서 팔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 돈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 이어갔습니다. 송이를 판 돈으로 마을에 곡식 창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면 백성들이 굶어 죽습니다. 송이를 팔아 그 돈으로 곡식을 사서 매년 비축해 두면 어려운 때에 백성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태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아는 이 이야기를 김진산에게도 제안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김진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설아야, 그것은 저는 이곳에서 가족의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따뜻함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김진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송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그것을 혼자 차지하는 것보다 어려운 이들과 나누는 것이 옳겠지.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태진과 설아는 송이 군락지로 가서 조심스럽게 송이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정직한 약재상에게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마을 어귀에 큰 곡식 창고를 지었습니다. 쌀과 보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태진 나리, 고맙습니다. 이제 흉년이 와도 걱정 없겠소.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멀리 한양까지 전해졌습니다. 석 달 후 관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김태진은 듣거라. 임금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아시고 특별히 성균관 하규의 관직을 내리신다. 하규는 비록 낮은 품계였으나 유학을 가르치는 명예로운 자리였습니다. 태진은 감격하여 절을 올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그날 저녁 온 집안이 기뻤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설아, 태진이 설아를 불렀습니다. 예. 나리? 이제 날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내가 할 말이 있소. 태진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예. 한 달 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곡식 창고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었습니다. 축하하오. 잘 사시오. 마당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김진산과 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혼례를 마친 설아가 시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딸을 얻었구나. 어머니가 설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설아는 어머니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의 품이었습니다. 그 후로 태진은 성균관에 나가 학문을 가르쳤고 설아는 집안을 돌보며 가끔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곡식 창고는 흉년마다 빛을 발하여 배고픈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웃마을 주민들까지 먹여 살렸습니다.